부친상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사흘간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픽,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어제 우리가 이제 각계의 조문 행렬 전해드렸잖아요. 그중에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올해 나이 71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컨디션이 몸에 좋지 않아서 원래는 직접 빈소를 찾으려고 했지만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 안 그래도 차로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걱정을 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정말 잘 지켜보고 있다.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화를 해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왔다 갔다고 하는데 부친과 인연이 상당히 꽤 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교수하고는 이제 같은 경제학을 같이 했고, 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를 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고, 또 그래서 두 분이 꽤 친하게 지내셨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도웠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 뒤에는 뭐 조금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랬죠. 특히 이제 윤 교수하고 이제 꽤 이제 이 그 관계가 깊어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때 함께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윤기준 교수의 어떤 별세 소식 듣고 바로 와서 참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어쨌든 이번 사항은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해서 일반 조문은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잠깐 소란도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장인 게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일반인들은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한번 조문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지를 당하니까 약간 소란이 이제 입구에서 있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좀 많이 왔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뭐 여기가 빨갱이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강하게 제지를 해서 그랬다라는 거고, 제 눈에 띄는 거는 정광훈 목사였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요? 정광훈 목사가 이제 찾아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출입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조문을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허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어쨌든 뭐 시민사회실에서 이제 판단했다고 하는데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했어요. 예. 뭐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겠다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런 거를 위해서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그 좀 갈등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갈등 관계에 놓였던 이준석 전 대표도 조문을 왔어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일단 그 애도하는 모습은 뭐 더 비슷한 말을 했고요. 아버님의 어떤 성품,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강직한 모습이 아버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라는 말 얘기를 하고, 좀 전에 이제 정광훈 목사 얘기를 했는데 네. 정광훈 목사도 다녀갔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고 아내는 그보다 더 재미있는 분들이 많던데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재미있는 분일까라고 봤더니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라든가 노태훈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호 씨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다면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또 눈에 띄었던 분들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마고라고 하죠. 부친인 이종찬 광복회장과 함께 조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인 백수까지 누리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건강을 기원했다라고 하고요. 연예인들 중에서는 노사연, 노사봉 자매가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인연이 있나요? 인연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이 노사연 씨가 윤 대통령 지지 연설에도 나섰었고요. 그거에 감사한 의미로 윤 대통령이 이모죠. 현미 씨가 노사연 씨가 현미 씨 조카입니다. 맞아요. 네. 이모의 그 장례식에 조문을 했던, 화환을 보냈던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차원이었었고요. 이후에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이런 경제계 인사들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온 것 같습니다. 민희숙 기자, 이제 뭐 네. 발인까지 해서 다 마무리는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발인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친지 가족들, 국민의힘 대표, 단 지도부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 윤기종 교수 경기도에 있는 공원 묘지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곳에 도착하기 전에 운구차는 이 고인이 생전에 교수로 근무했던 이 연세대 상경대학을 들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상주로서 이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부친상 장례식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he day the music died. 윤정희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게 이제 4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전부 이제 다자회의 석상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독 회담하는 거 이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한 100km 떨어진 미국 대통령의 이제 별장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회담입니다. 아마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 하루 종일 그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꽤 이렇게 단독 회담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네. 최근에 이제 북중러가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더군다나 이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소 관계의 어떤 그 회복이라든지 이런 회담들을 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프린스폴이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원칙을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 한미 워싱턴 협정을 통해서 확장 억제에 대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한미가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일본이 빠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으로부터 위협받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워싱턴 협정과는 별도로 한미일이 공동으로 뭔가 확장 억제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망이라든지 한미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되면서 실제로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일본과는 협력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자가 이제 앞으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져나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미국에서 연구 활동 중인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셔서 지난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 회담은 좀 더 당당하게 나서셔서 아메리칸 파이를 이제 나눌 때다. 과실을 따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맹도 국익을 기반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일 리터, 아메리칸 파이를 나눌 때다. 과실을 따야 한다. 어떤 과실을 따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삼국 정상회담의 이제 의미라고 하면 이현종 의원님이 뭐 설명해 주셨지만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몇 시간 전에 커트 캠벨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삼국 정상 그리고 안보보좌관, 외교장관 정례적으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안보 체계가 다 3자 간 안보 체계가 굉장히 이제 탄탄해지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얻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일본해라는 거를 공식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이제 일본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이제 미국이 당국이 한국에 이제 알렸거든요. 여기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그리고 뭐 일종의 이제 군사대국화 그리고 이제 확장 억제까지 이제 얘기가 된다라면 그거 얻어가는 게 있잖아요.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를테면은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외교력에서 지도력을 보이는 지도자 이런 것들을 얻고 또 하나는 중국 견제라는 이런 과실을 이제 얻어가는 거죠.
그럼 한국은 뭘 얻을 것이냐? 물론 이제 이게 한국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안보 동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부가적으로 뭔가 우리도 경제적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과는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도 이를테면은 지금 중국에 뭔가를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 하지 말라라고 하면 무조건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박영선 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보는 안보대로 하지만은 경제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미묘하게 어떻게 동맹이라고 항상 이익관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하겠다, 양해해달라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이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 소식은요, 저희가 추후에 따로 또 이 자리를 마련해서 더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출 이후 오늘이 네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먼저 어제 이미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한다 이렇게 포스터 형태로 알렸었어요. 네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주변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네, 이재명 대표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현장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지지자들이 함성하는, 연호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10시 23분쯤 현장에 도착해 연단에 올라서 저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약 2,000자 분량의 연설문 15분 정도 읽어내려갔는데요.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중간중간에 환호하는 함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이 파란색 스카프, 모자, 이 상의 등을 착용한 상태로 현장에 모여 있었는데요. 네. 이곳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앞서 이 대표 측 공지를 통해서 당직, 비당직 의원 모두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외 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경 상근 부대변인 등 인사들은 동행해서 이 지지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봤는데 어느 대목이 가장 귀에 좀 확 와닿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조사를 받아가는 피의자가 마치 정치 집회에서 연설을 검찰 앞에서 하고 저렇게 이런 스킬이 가야 되냐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또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검찰청 앞에 갔을 때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들어갔는데 이번엔 아예 그냥 집회 형식으로 그냥 연설문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마 강한 비판을 하고 왔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뭐 대중 집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이게 무슨 자신의 어떤 탄압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만큼 이번 백현동 수사가 솔직히 내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연설의 내용 보면 본인은 시지프스의 신화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귀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지프스랑 하는 게 이제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좀 깨를 부리다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 저 바위를 갖다 계속 산 위에다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검찰로부터 계속적인 수사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비유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수사라는 것이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고 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이거를 그냥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야당 탄압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지금 검찰에 본인이 수십 번 조사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가서 조사를 받고 그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어떤 진실을 따지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입장문을 진술서를 내고 그다음에 검찰 앞에 저렇게 성명서를 내고 진작 이 검찰에 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어떤 태도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툰다고 한다면 검찰에 가서 증거를 제출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의 진술에 대응하면 되는 문제이지 네.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 입장 발표하듯이 또 지지자들한테 전부 다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본인은 그렇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SNS에 내일 모이라고 오늘 모이라고 이야기한 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 SNS에 올린 거거든요. 본인이 항상 기억이 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기억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번에 이 출두 장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출두였다.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달리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 중에 나왔으니까 미리 좀 여쭤볼게요. 이미 서면 진술서 형태로 미리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내가 검찰청 들어가서는 더 이상 나는 할 얘기 없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뭐 지금까지 3차례 조사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내고 근데 진술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진술을 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5쪽 분량 정도거든요. 아마 그걸 내고 거기에 다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본인이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은 지금 250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서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걸 계속 읽으면 그냥 거기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조사가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번의 검찰 조사에서도 정권 그리고 검찰을 비판을 했었죠. 그 모습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표님 소환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김준일 에디터, 지난 3번의 입장과 오늘 입장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좀 수준이 같은가요? 아니면 좀 더 세졌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다, 무리한 수사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이제 담겨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이 이제 정치 집회 같다. 그래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콘서트 같았어요. 이재명 콘서트. 무슨 말이냐면은. 네. 스탠딩 마이크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가 약간 올라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거나 무슨 뭐 이런 거 같은, 그리고 이제 약간 시끌시끌하니까 약간 조용하니까 이게 쫙 조용해지는 요런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는 이제 팬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감이 더 있다 이런 거에 표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좀 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백현동의 이제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용경이 녹지라서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식품연구원도 요청하고 국토부도 요청하고 이게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요청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증거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고 약간 어쨌든 정치적 퍼포먼스로서 이번 건을 좀 활용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입장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회기 중에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정치는 포기하십시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지껏 지난 3번 검찰 소환 당시에 입장문에서는 이 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없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자신감인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이제 약속, 불체포 특권을 약속을 했고 이거를 이제 지키냐 마느냐 이걸로 당이 또 분열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거 정리를 한 거죠. 나는 내가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어찌됐든 이게 꼼수다. 이게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8월 달에는 좀 치기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9월 달에 영장을 치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게 검찰의 정치 꼼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8월에 칠지 9월에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본인은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에서는 꿀리는 게 없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강하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말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들 꺼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검사가 과거에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수사했던 상당히 좀 압박 수사에 능한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영장 청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좀 보세요? 뭐 언론을 통해서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호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에서 사실 이호영 전 부지사 본인에 대한 어떤 혐의보다도 과연 이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쟁점처럼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두 개를 같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중론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준일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임시회기 기간인 8월 중에 차라리 영장 청구를 해라. 그럼 우리가 회기 중간을 쪼개서 국회 문을 닫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우리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투표 안 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출석하겠다. 이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이호영 전 부지사 재판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22일 날 또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그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과 함께 백현동 사건을 묶어서 8월 안에 영장 청구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월 안에 9월 돼서 그럼 이제 정기국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건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 국회에서 표결이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검찰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투표를 가결시키더라도 뭐 친명계 비명계 간에 언론에서도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찬성하십니까? 뭐 반대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막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저희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8월에 이루어질 것이냐 9월에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여기에다가 대북 송금 뇌물 의혹까지 병합을 해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병합한다면 과연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께 짧게 한번 예상을 여쭤볼게요.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대표 말대로 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 때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검찰은 여의도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이 이미 예전에 한번 그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한 8월 중에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본회의가 1월부터 시작되니까 본회의는 그 9월 정기국회는 사실은 이제 이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 회기를 끊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9월 중에
또 한 번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이제 국회 표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국회 표결을 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상 9월 1일부터 100일 이내로 정기국회가 열리게 맞아요. 돼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 9월이 되면은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제가 가서 받을 테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을 테니까 저를 그러면 가결시켜 달라라고 이제 이 정도 이제 워딩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12월까지 연말까지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뭐 친명 쪽 뭐 이런 최고위원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까지 좀 어느 정도는 최악의 상황까지 마련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당 내에서는요.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에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혁신한 성토장이 된 의총, 윤리위서 울컥한 김남국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3시간이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엿새 전에 나온 김은경 혁신안에 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발했는데요.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부의 총사퇴를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 분 정도가 말씀하신 거고요. 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고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한 분의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다수가 동조한다거나 비슷한 의견이 다양하게 이어졌다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늘 하시는 분이에요. 예. 10번 발언하면 9번은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혁신안이 아니었어도 예. 혁신안이 아니었어도 아마 그 발언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폐지를 놓고 반발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지금은 대여 공세에 집중할 때지 당 지도부 뽑는 룰이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결국 혁신안에 찬성하는 건 정청래 최고위원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지. 주로 뭐 혁신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지도부는 저 혼자 얘기를 했고 저는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를 1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지금 이걸 꺼내놓고 얘기하냐. 아니 총선 룰은 1년 전에 정하자고 해놓고 전당대회는 왜 1년 전에 정하지 말고 반대로 하자고 그러냐. 전당대회 코앞에 두면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왜 이 지금 시점에 이걸 논의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에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뭐 될지 안 될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청래용 혁신안 같은 지적을 받아도 정청래용 혁신안은 뭐 어떤 의미예요? 아니 정청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10월 이재명 사퇴설 나오니까 아니 그거보다 12월 사퇴설이 더 문제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정청래 의원이 직접 해요. 전당대회 하면은 모르지만 비대위로 가서 중앙위원회 선출하게 되면 정청래는 대표가 안 된다. 이런 걸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때 7대3 만약에 지금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권리당원 70%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말대로 나를 위한 혁신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친명계 일각에서는요, 혁신안을 아예 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당내 계파 갈등에 불을 붙이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시작한 지도부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대표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혁신안에 적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쟁점이 있죠. 김은경 혁신이 3선 이상 올드보이들의 용퇴를 제안했습니다. 올드보이, 아니 이 스마트보이는 당장 바보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혁신 공천관계 룰을 만든다고 해서 전화했어요. 하지 마라. 지금 현재 윤석열, 김기현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공천 룰 문제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한 공천 룰을 올렸다가 분당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공천은 혁신이 아니다. 기습이다. 아니, 비명계고 친명계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바보들이다 이거예요. 네, 검찰 소환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당대표 리더십의 위기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로에 사무실 거기 와보시면 알겠지만 10평 조금 넘는 공부방이에요. 그 상주하는 사람은 저 혼자고요. 그리고 간혹 사람 만날 때는 커피숍에 가는 것보다 거기서 만나는 게 더 조용하고 돈 안 들고 그 선거 사무실이 약간 턱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종로라는 여의도가 아니다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네, 귀국 후 첫 지역 행보로 호남 지역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 혁신의 길을 잃은 민주당,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2의 DJ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적은 이릉타당이에요.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밖에서 골박 정승해서는 안 돼요. 정승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골박 대표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에서 적극적인 투쟁 활동에 이재명 대표와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DJ의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준혜 에디터님, 이낙연 전 대표 제2의 DJ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 동아일보 이제 정치부 기자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 시절에 상당히 좋게 봐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본인이 DJ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제2의 DJ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혁신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통합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 갈등 분열이 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제 그 IT 이런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한 20년간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리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다. 통합의 리더십,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분열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비판을 하고 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DJ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어필했다라는 해석이시고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 궁궐 밖에서 정승 노릇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밖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웃복스를 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인파이트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쩌면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모르니까 본인이 밖에서 저렇게 할 경우에 당내 리더십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도우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이야기에 있는 것인데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심정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전의 관계를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게 아니냐. 아마 9월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가 가닥이 잡힌다면 아마 본인도 이제 사무실도 마련했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연회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만약에 친명 세력이 약해질 경우에 특히 공천룰이라는 게 아주 예민한 문제가 지금 발언을 정청래 의원밖에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선들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럼 다선들 입장에서도 친명 다선들도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친명 비명이 아니라 다선이냐 초선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원장 이야기한 것도 그거 지금 왜 공천룰을 지금 던지냐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분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좀 파고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던 시절에 가상화폐 투자로 윤리위에 넘겨진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 오늘 아침에 윤리특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최후 소명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하고 있는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는 어떤 것들이 제출하시고 추가 자료는 저희가 어제까지 드리고요. 의원도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하는 거잖아요. 또 같은 동료 의원들은 아무래도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이 김남국 의원 얼굴을 씻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요. 징계안 심사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결과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자문위에서는 제명이라는 굉장히 강한 그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논란이 가장 크게 됐던 게 자문위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고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이번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했다라고 했고요. 사실 제명이라는 게 제적은 3분의 2까지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문위에서는 그때 자문위 입장에서는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을 했다라면 이번엔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자, 국민의힘 쪽으로도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당내가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의원총회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희에게 영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같은 배를 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니 배가 가고 있는데 거꾸로 노를 지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배에 구멍을 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들, 당 전체를 비하하고 표명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보기에는 최근에 당 일부 의원이라든가 당 뭐 소속된 인사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당을 너무 해친다. 이거 수위를 넘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서 저 말씀 나오니까 뭐 의총장 자체가 굉장히 아무래도 싸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꽤 싸늘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천 관련해서 넌지시 언급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거보다는 당 내에 지금 이제 기강 잡기 차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뭐 아마 두 가지 다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총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사무총장은 일단 공천 실무를 하기 때문에 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의 말이 공천과 연결돼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추정해 본 데는 최근에 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이정현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이걸 전북도의 책임으로 돌리면 나는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SNS를 통해서 이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당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언급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윤상현 의원 등등이 보면 이제 그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에 촉발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뭐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기다,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공천 관련돼서 이제 뭔가 이런 어떤 이 당을 어떤 위험성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뭐 등등, 이런 어떤 당의 어떤 입장과 좀 다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가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한 좀 군기잡기용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는 두 가지 중에 그래도 그나마 무게가 실린다면 어느 쪽에 좀 무게가 더 실릴 것 같으세요? 두 가지라면 어떤 거를? 공천하고 기강다 잡기하고. 뭐 공천이죠. 공천. 예, 공천이 있으니까 기강 잡기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방송에서 만나서 물어봤는데, 공천 받을 생각 없다. 공천 줄 거 기대하지도 않고, 공천 주기 전에 올해 안에 거치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도 공천 가지고 장난하면 내 바로 움직이겠다 얘기하고 있고, 이정현 의원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현종 위원님이 예를 들었던 이분들은 나 공천 안 줘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효과가 있을지 전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날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 이제 대통령 얼굴 치르고 하는 거라고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에요. 계속 이제 부정평가가 항상 뭐 이제 60% 막 이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당 역할 아닌가요? 대안도 내주고 우리는 이런 목소리도 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막았을 때 그러면은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승민 쳐내고 이준석 쳐내고, 그러니까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서로 이견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한 것 같은데, 뭐 결과를 두고 보면 알겠죠. 자, 이 당 내에서도요,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논평에서 나왔듯이 이거 일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그 수도권 위기론 관련해서 한 얘기,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당을 향해서 비판하는 얘기들, 요거를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와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좀 사실 반복적으로 좀 그 쓴소리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말들을 좀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조심해라는 이야기고,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니, 가령 이제 유승민, 이준석, 뭐 이현주도 아직 당원이죠. 그렇죠. 탈당원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미로 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받는 사람은 당연히 뭐 공천이 안 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자,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왔던 그 인물들 중심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그러면 혹시 당사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직접 밝힌 입장은 있을까요? 네, 논란이 되니까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이 조문을 마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기자들도 마찬가지지 않냐, 이렇게 자꾸 오보를 내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처럼 당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좀 말을 조심했으면 하는 주의 환기 차원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언행을 조심하자, 이런 함축적인 의미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반론적인 얘기다, 언행 조심하자는 함축적인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일반론적인 얘기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설명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시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한 게 좋으냐? 당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이제 뭐 국회 헌법기관 아닙니까? 당의 이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제 수의 문제인데, 네. 당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수용을 하고, 그게 이제 건전한 정당이고요. 이제 열린 정당을 우리가 지향하지 닫힌 정당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무슨 발언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자,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천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요. 저희 아이들도 외출만 했다고 하면 자꾸 사달라고 하는 그런 탕후루라는 그런 간식입니다. 이게 과일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 설탕을 코팅을 입혀가지고요. 이게 먹으면 이게 사탕처럼 이렇게 부서지는 그러면서 안에 이제 과일 맛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간식인데, 자 제가 이렇게 먹는 것처럼 요즘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탕후루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민지수 기자, 이 탕후루 인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일단 SNS에서 얼마나 언급되는지를 보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언급량 지난 2월 6천여 건에서 지난달 6만 2천 건으로 6달 사이에 10배 가까이 언급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와. 같은 기간 10대, 20대, 30대, 40대 세대별 인기 검색어 1위 모두 탕후루였다라고 하는데요.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으러 가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탕후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판매하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탕후루 프랜차이즈 점포 수도 최근에 6배 넘게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마라탕 먹은 다음에 탕후루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는군요. 양재 변호사, 지금 탕후루 들고 계신데 이거 가끔 드세요? 어떠세요? 저 처음 먹어봤거든요. 처음 MBN 덕분에 처음으로 탕후루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약간 비웃었거든요. 사실 저걸 왜 먹지 싶은데 근데 먹어보니까 인기 비결이 몇 가지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일단 보기에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과일을 설탕 시럽으로 코팅을 해놓으니까 유리구슬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일단 길거리에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고 첫 번째로 비주얼이. 그러면 딱 입에 넣으니까 식감이 이 코팅된 게 바삭 부서지면서 이게 설탕 시럽 바삭한데 안에는 또 이 과일 그 상큼한 게 나오잖아요. 식감 자체가 이른바 겉바속촉이 되는 거고 맛이 이제 달콤하면서 새콤하니까 맛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에서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이렇게 유튜버들이 굉장히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답니다. 근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끝나고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판단 말이에요. 가격도 한 3, 4천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을 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우리 김준일 에디터도 슬쩍 하나 집어서 드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뭐 1초에 하나씩 팔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알바생 한두 명 갖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구인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구인 공고가. 그러니까 탕후루 프랜차이즈 매장 구인 공고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탕후루 제조 및 판매, 과일 손질, 뭐 준비, 그리고 배달, 주문 접수 뭐 이런 내용인데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라고 하는데 월급이 375만 원. 이게 시간당으로 치면 한 13,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한 9,600원 정도 됩니다. 9,620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만큼 뭐 노동 강도도 세겠지만은 야, 이 정도면은 나 편의점 그만두고 저기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게 많이 팔리고 있고 어느 정도 이익도 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뭐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하나도 먹었습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님도 조금 전에 짚으려다가 그 방송 끝나고 많이 드십시오. 근데 이 탕후루 때문에 요새 또 다른 곳에 또 골칫거리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탕후루가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설탕이 있어서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는 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다가 작은 컵을 일단 꽂아놔요. 설탕 흐르지 말라고. 이게 이제 설탕이 흐르지 말라고. 근데 이걸 드시고 난 다음에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이제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이제 꾹꾹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진을 보시면 저게 고슴도치 같은 모양이에요. 저게 다 탕후루 먹고 난 쓰레기인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내 이제 아주 그 젊은이들 많이 찾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탕후루를 먹고 저렇게 땅바닥에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일단 쓰레기통에 이렇게 쿡 꼽아 놓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달기 때문에 벌레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낍니다. 이 설탕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뾰족하기 때문에 이게 찔릴 가능성도 있고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시고 난 다음에는 이걸 일단 꺾으셔갖고 이걸 이제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걸 꺾으셔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원래 사셨던데 이제 갖다 드린다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렇게 가서 그냥 어디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쓰레기 봉지에 그냥 쿡 꼽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봉지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물론 드시는 건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우리 자유인데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먹고 난 꼬치입니다. 이 꼬치를 이렇게 딱 꺾어서 이것도 아무데나 이렇게 막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신 데 가셔서 저 이거 좀 버려주세요 하고 주시면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고 먹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비판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